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3년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 당연히 엇갈리죠. 엇갈리지 않는 게 이상한데요. 국민의힘은 솔직하고 진솔한 의견으로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자화자찬, 무사 안일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평가와 전문가와 함께 또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보죠. 5월 9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윗단치 좀 잠궈요. 네. 저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네요. 원래 이렇게 막 풀어 입고 다녀요? 네, 약간 좀 그렇습니다. 남성성을. 남성성을. 그렇구나. 네. 몰랐어요. 네. 내 진작 좀 그런 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알아봐줬어야 네. 되는데. 그렇구나. 뭐 더우니까 뭐. 뭐 여름에 그러면 반바지 입고 다니겠네요. 여름에 반바지 회사만 안 입고 다니지. 왜 회사는 윗도리만 나오니까 아랫도리는 반바지 입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의관을 정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네. 그 옛날에 코로나 때 우리 전부 온라인 수업했잖아요. 예? 그럴 때 교수들이 밑에 반바지 입고 위에는 반바지도 안 입으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 네. 딱 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그렇구나. 의관을 정제하는 것까지 좋은데 단추를 제대로 잠그세요. 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놀랍니다. 예, 그 다음 주에 뭐 월요일날 어디 간다며요? 네. 또 휴가 또 가면 네. 기다려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기다려주시고. 민방위 훈련을 갑니다. 민방위. 네. 민방위. 네. 그래도 그런 거 할 때가 좋을 때예요. 그 민방위 끝나면 이제 국가 관리를 잘 안 해주거든. 예, 그런 거 할 때가 좋은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거예요. 예비군 훈련이든 민방위 훈련이든 예비군 훈련할 때 시가전 이런 것도 했어요. 네. 했어요? 땅땅 빵야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런 네. 거. 네. 수류탄 투척. 네. 저 조기 퇴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민방위도 중요해요. 예, 그럼 예비군도 중요하고 저는 우리 단과대학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민방위가 아니라 예비군 훈련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녹화를 합니다. 평소에 녹화 안 하다가 왜? 예비군 훈련은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데 그 회사에서 민방위는 유급 휴가를 안 써줘요? 말을 안 하네. 굉장히 탄압받고 있군요. 네? 여기 와이팅 이거 안 되니? 회사 분위기가 억압적이고 탄압을 받고 있나 봐요. 대답을 못해. 근데 어쨌든 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 유급 휴가를 좀 줘야 된다는 거에 저의 강력한 의견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국가를 위해서 예비군 훈련 가고 민방위 훈련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꼭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에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내가 알아맞혀볼까? 기자회견. 제가 방금 윤석 여기까지 했으니까 알아맞히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가끔가다 나도 좀 그분이 안 오시나 기다리는데 전화 안 와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회견에 앞서서 모두 발언도 있었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부터 생중계가 됐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향후 국정 운영 방안 그리고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자,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다. 답을 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 의사를 보였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과 관련해서는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향후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를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와 연계해서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말을 했습니다. 또 금투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 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 라면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인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진정성을 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저는 사실 오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잠깐 본 게 모두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다시 한번 좀 봤는데 일단 모두 발언에서 제가 조금 놀란 게 뭐냐면 하이타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이타임. 그런데 내가 그때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데 댓글이 막 올라갔는데 그 댓글에서 하이타임이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단어 하나가 의미하는 게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어떤 그런 모두 발언 같은 경우에 그 대통령 비서진들이 모두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게 나름대로 만들었을 텐데 왜 하이타임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우리나라 말도 많아요. 최적기, 뭐 적기를 놓쳐서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하이타임이라는 단어 썼어요. 우리가 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발언은 단어 하나하나에 전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발언문을 읽는 과정에서 그걸 그대로 넣었다라는 건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사실 접근하는 방식에서 지금 많이 달라져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특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제가 조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기존의 얘기를 다시 되풀이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 되풀이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치를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만약 제가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차상병 특검 질문이 나오면 해병대 특검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 여러분들이 거기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은 거 잘 알고 있고 나도 여태까지 9개월 동안 수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낀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조금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려봤는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럼 내가 책임지고 특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은 유감 조금 좀 안타깝게도 특검의 당위성, 필요성, 특검의 역할 이런 거에 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저는 그다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 한 거는 100번, 1000번 너무너무 잘한 일이지만 다음번 기자회견 할 때에는 대통령께서 조금 좀 이 정치라는 것은 인식의 영역에 관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조인들은 말이에요. 사실 여부를 일단 따집니다. 그 다음엔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실 여부에 이 사실이 이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따집니다. 저촉이 안 돼? 그럼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요. 하지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라도 국민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사실과 인식을 구분을 해서 보다 국민들의 인식을 좀 잘 느껴서 거기에 공감을 한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느낄 때 제가 볼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은 보다 성공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건 좋았어요. 그 국제 문제, 외교 문제 얘기할 때 저도 참 놀란 게 뭐냐면 윤 대통령이 그 대답해야 될 것과 대답하면 안 되는 거에 구분을 빨리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하고 그거 외교적인 수사는 전 아주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국내 정치를 얘기할 때 그런 점들이 상당히 너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요.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국민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선택, 비서진 그거 잘해야 될 겁니다. 네, 하이타임 사전에 검색해 보면 마침 좋은 때, 무르익은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적기, 최적기예요. 예? 근데 비서진들이 영어 잘하려고 자랑하려고 했나? 예? 그건 아니죠. 예문으로 It is high time to go. 네. 제일 좋아하는 거네요. 네. 예. 그러네요. 자, 제가 뉴스 인앤아웃 마무리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여당의 원내대표 소식입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3선이고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기획원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국민의힘이 열었고요. 추 의원이 총 투표수 102표 중에 과반이 넘는 70표를 득표해서 결선 없이 최종 당선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쟁자로 나선 건 이종배 의원과 송석준 의원이었는데 이 두 후보는 낙선을 했고요. 추 후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던 경제기획원은 물론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등을 거친 거시경제, 금융정책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을 거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오늘 당선된 추 의원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108석 소수 여당의 첫 번째 원내대표가 돼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협상을 이끌어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카운터파티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3일 강성 친명계 박찬대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을 한 바 있는데 박찬대 의원 역시 3선이죠. 자, 지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습니다. 여야 모두 원내사령탑이 교체가 되는데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그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추경호 이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 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려면 한 최소한도 77, 8년 정도의 관료로 입문해야 되는데 그때 이분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이분이 경제 관료 출신이고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뭐 있습니까? 경제부총리를 네. 했잖아요. 경제 아주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이고 전 개인적으로 참 이분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저는 아주 온화한 성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하면서도 강단 있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분의 가장 큰 강점이 경제 관료도 있고 경제에 정통하다는 이 부분 때문인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상대 카운터파티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호 법안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모르는 건 당연하죠. 그 25만 원 전 국민 요 지급하는 거 이걸 1호 법안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아니죠.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사람이 입버릇이 무서운 게 원희룡 하면 자동적으로 뒤에 장관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추경호 그럼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부총리 이게 자꾸 나오는데 한동훈 또 장관 이게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애어 먹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동훈 장관 한동안 예. 오 좋아요. 네. 예. 근데 이 25만 원 전금리 지급 요 문제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경제 문외한도 첫째 돈 풀면은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요. 지금 이게 화폐 과잉 유통, 지금 고물가가 코로나 이 시국에서는 화폐 과잉 유통과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돈을 더 푼다. 더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요? 뭐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요? 뭐가 올라? 물가가 오르면 고통이 오르죠. 참 나는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의 순수함. 이게 막 가슴에 와닿아요 그냥. 금리가 오릅니다. 그렇죠. 고통도 오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인데 이게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20억만 원 받았다가 토해내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자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실은 접근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소수 여당이잖아요.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거는 여론밖에 없어요. 여론밖에 없어서 오늘 같은 기자회견 자주 가져야 하고 보다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저걸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섭외를 하려고 전화했던 의원이 지금 전화를 하시면 어떡하나. 근데 어쨌든 그 여당도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런 문제점에 호소를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지금 우리 서 PD님은 즉석 인터뷰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나가란 얘기지. 유영하면서. It is high time. 네. to go가 빠졌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적시에 아주 적재의 인재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일본 내 관계사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대자와 다케시 사장 어제 열린 결산 설명회에서 대주주 위탁처 네이버의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1년 이 라인은 2011년 당시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NHN 재팬이 개발한 메신저요. 일본 내 이용자가 9,600만 명으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요구에 대해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임을 명확하게 이 다케시 사장이 밝혔는데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네이버와 자본적인 지배관계에 대한 재검토라면서 말하자면 라인 야후가 대주주인 네이버의 데이터 관리를 위탁하면서 위탁처인 대주주에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인을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키워낸 주역으로 꼽히는 신중호 최고 상품 책임자 CPO도 사내 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해서 이사회가 전원 일본인으로 채워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즉 라인에서 한국 색깔을 완전히 지워내려는 일본 측의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네이버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회사로 일본 최대 포털 야후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가 위탁 관리해온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를 문제 삼은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네이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 매각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이 그간 일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 총무성 관계자가 국내 언론에 라인 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는 지분 매각 강요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라인 야후 측이 일본 정부가 개입했음을 직접 밝힌 겁니다. 네이버 지분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의 기술 협력을 사실상 모두 끊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호 CPO의 사내 이사직 퇴진도 발표가 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진 경질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예정에 없던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라인 야후 발표가 사전에 네이버와 충분한 조율이 없었다는 추정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예정이다 말을 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에서 한국 색깔을 완전히 지워내려는 일본 측의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 일본 이 사장인가 뭐 한 사람 얘기 이대자와 이 사람 얘기를 전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시큐리티 강화 측면에서 사내 이사를 줄이고 사회 이사를 늘리자는 돈이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어리둥절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뭐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회장도 저거잖아요. 제1교포잖아요. 소프트뱅크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 기술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보다 우리가 좀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뭐 모든 거를 다 가지고 간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정보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중국에 뭐 이렇게 싸게 사는 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 사면 뭐 정보가 간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도는데 이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라인이 일본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동남아도 다 라인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써요 라인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을 못 하나 봐요. 근데
놀랬죠. 아주 센스 있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상당히 제값을 받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값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도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보도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이런 노력을 사실 우리 정부 좀 해야 된다. 지금 혹시 우리의 정보가 다른 곳으로 차이나갈 수 있는 구멍은 하여간 철저히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니까 제값보다 좀 많이 받아야겠죠.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최모 씨,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 씨,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진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최 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 씨가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이 지난 6일 오후 5시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최 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 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와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 말을 했습니다. 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정말 다신 벌어져선 안 될 일인데요. 이 소식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너무 끔찍하고, 사실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이 사람은 분명하게 법정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신상털기라는 측면인데, 첫째, 피해자의 신상이 나온다는 거에 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피해자에게 이중적 피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이중적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그 생각을 못하는지, 저는 그 피해자 신상을 막 공개하고 막 사방에 퍼뜨리는 사람들,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법적으로 상당히 중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해자의 신상을 터는 거. 그리고 이 가해자의 신상, 범인의 신상을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예를 들면 더 글로리라든지, 예? 그리고 비질란테라는 OTT의 또 드라마가 있고요. 예? 이런 드라마의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공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제재와 이런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적 차원의 제재를 이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왜 그럴까? 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왜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정치권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물론 우리나라만 정치인들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의혹이 있고 어떤 범죄 의혹이 있어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거나 하거나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정책 음모다. 이건 나를 제거하려는 음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자,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와요. 예?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정의는 언젠가 가려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요. 예? 그러면 역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이게 거의 코스예요.
지금 근데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수사받고 34개 혐의인가 그렇게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 수사받고 있는데 이거 바이든 행정부가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 제가 볼 때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좀 배운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국민들도 법이라든지 이런 데의 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사실은 그 가해자 범인의 신상이 돌아다닌다는 건 이거는 거기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응징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 이거를 사회적 현상으로서 우리가 좀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신상 이거 터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마 피해자 유족들이 모조리 고소를 하면 이거는 형사법 차원에서 문제가 다뤄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농부의 마음